네. 자, 그러면 이제 청중 질문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공지해드린 북한 인권 한 줄평 참여하셨나요? 문화상품권이 걸려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4회째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자님. 네. 지난 3회에서 북한 인권 한 줄평에 어마어마한 걸작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마치 학생들이 100일장의 이런 그 장문 실력을 많이 보일 수 있었는데, 오늘도 지금 남은 청중 발표 시간, 청중 질문 시간 동안 5분, 10분 정도 남아있으니까요. 그때까지 꼭 팜플렛에 적힌 핸드폰 번호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한 줄평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학생들이 이런 교과서에도 없었고 학교에서도 들을 수 없던 이야기를 들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자님께 직접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직접 한번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중 질문, 궁금한 게 있으면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학생. 네, 마이크 없습니다. 마이크 드릴까요, 제가? 네, 아니요, 괜찮아요. 이 마이크로 하세요. 네. 여기 우리 같이 쓰면 되니까.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4학년이고요. 제가 여쭤볼 거는, 제가 북한 인권 관련된 강연도 많이 듣고 얘기를 들어보면서 제일 의아했던 거는 한국의 그 소위 진보랑 보수층이 있잖아요. 네. 근데 보수 측에서 오히려 북한 인권법 제정이라든지 그런 쪽에 조금 더 적극적이고, 진보 쪽에서 약간 그 노무현 정부나 그럴 때 보면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했었는데 그때 기권을 하고 이런 모습에 탈북자들이 충격을 받았다. 약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항상 궁금했던 거는 우리나라의 그 소위 진보 보수에서 대북 정책과 북한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다른 건지 그 핵심적인 차이가 궁금했어요. 네, 이제 요약을 하자면 북한 인권 문제는 사실 인권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정치적인 문제로 분류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사실 인권, 보편적 인권에 대한 가치라는 게 이제 진보의 몫이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좀 왜곡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출발점이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분들, 그분들의 이제 그 뿌리라는 게 결국에는 한국의 진보라는 게 물론 뭐 아주 연원을 많이 거슬러 올라가면 해방 이전의 어떤 사회주의 계열 뭐 이런 것까지 갈 수 있지만 가까이는 제가 보면 아마 그 박정희 정권이라든가 유신 시대 그때 어떤 그 권위주의나 군사 독재에 대한 어떤 저항 이런 걸에서 그 북한의 어떤 주체 사상이라든가 아니면 북한 정권의 어떤 뭐랄까요 항일 뭐 이런 과정에서의 뭐 정통성 부분 이런 부분들에 좀 이렇게 끌려버리신 분들 이런 게 있고 그게 이제 80년대 저도 이제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만 그 운동권이라는 그 세력들이 사실은 386이라 그러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 좌파 진보 이쪽에 주류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자기가 한때 젊었을 때 그 자기의 어떤 이상적인 모델로 삼았고 어떤 이 현실의 어떤 포괄적인 어떤 현실의 정치에서 좀 이상적인 걸로 생각했던 대안으로 생각했던 북한의 인권 문제가 있다는 거를 지금 용기 있게 이렇게 지적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뭐 인권 운동이라든가 하시면 알겠지만 용감하게 전향하신 몇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이제 증언을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아직은 그런 부분을 벗어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희망을 갖는 게 사실은 저 같은 이제는 뭐 486이라도 그리고 좀 있으면 뭐 586도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사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죠. 그 시대를 살았다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고 지금도 아직 그 시기에 대한 향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이제 쉽게 비판하고 이러질 못하는데 다행스러운 건 여러분 20대, 30대
또 10대 젊은 청년 세대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그게 우리 그 위에 기성세대나 우리 정부가 잘해서 그러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청년 세대들이 북한에 대해서 비판의식을 갖게 해주고 이런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북한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비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게 3대 세습이에요. 2008년, 9년 거치면서 북한이 3대 세습한다? 저건 정말 아니다. 여러분들 또래 비슷한 친구가 아버지 잘 둬가지고 한 나라를 통째로 상속세 한 푼 안 내고 받는다. 넘겨받는다. 어떤 절차도 없이.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천안함 폭침도발, 연평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왜 여러분들한테 또 큰 영향을 줬냐? 그때 희생된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또래의 젊은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목함질에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북한 인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점차 북한이 이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압박이라든가 뭐 국제공조도 있지만 그런 쪽으로 움직여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네, 요즘 청년들에게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이런 금수저 논란입니다. 네. 워낙 청년들이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모를 잘 만나서 직업도 잘 갖고 네. 이런 부를 재력을 가진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이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한 저항의식까지 가지고 있는데 네.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이 3대 세습이라는 것은 거의 황금수저 중에 황금수저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청년들의 관심을 그런 쪽으로도 끌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어찌 보면 기성세대에서는 일부에 의해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이런 취사 선택이 됐다면 지금 이 청년 세대에서는 보수나 진보 이런 이념에 따라서가 아니라 모두의 관심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을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진지한 눈빛으로 질문 없으신가요? 네, 여기 네. 남학생.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북한 인권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얼마 전에 외국인을 한 명 만났는데 그 친구가 판문점에서 이 남측을 바라보고 북측 판문점에서 사진을 찍은 사진 한 장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이제 북한의 외국인 여행들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고 또 그렇게 외국인들이 여행을 하는 게 북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북한이 이제 그 판문점에 관광객들이 꽤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국 관광객들, 서방 쪽도 그렇지만 그 판문점 관광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 쪽에 남측이 어떤 한미 뭐 연합사도 있지만은 한미 쪽에서 자기네들을 되게 이렇게 공세적으로 이렇게 압박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에 좀 괜찮은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북한에서 넘어오는 전차들이라든가 이런 걸 막기 위해 가지고 가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콘크리트로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장벽처럼 쌓아놓은 게 있는데 그걸 이제 북한은 이제 그걸 콘크리트 장벽을 남측에서 이제 조성을 했다 뭐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는 좋은 소재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쪽에서 이제 북한 쪽을 감시하기 위해서 사실 탑도 좀 철로 이렇게 탑도 많이 쌓고 이렇게 해놓다 보면은 좀 북한 쪽이 지역이 우리보다 높아요. 판문점을 가보시면 알지만 그래서 북쪽에서는 우리를 내려다보기 쉬운데 우리가 조금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많이 했고 아무래도 군사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이제 보면은 우리 쪽에서 좀 중무장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는 그 판문점에서 가까운 북측에 이제 개성 쪽이 그 한옥 마을이 많잖아요. 고려 성균관도 있고 이러니까 그쪽이랑 연계해 가지고 평양하고도 이제 가까우니까 관광 수입을 좀 올리는
그런 효과도 좀 거두고 있습니다. 근데 판문점은 뭐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북한의 어떤 그런 뭐 도발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아주 어렵고 좀 성가신 지역이에요. 그쪽 자체가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오기 좀 쉽게 돼 있고 이렇게 경계하기가 좀 어려운, 과거에 뭐 판문점 미르나무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시면 알지만 우리 쪽에서 되게 이렇게 좀 긴장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기자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동안 들어온 북한 인권 한 줄평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왔어요? 네, 제가 핸드폰으로 받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해드릴게요. 북한 인권은 아픈 손가락이다 라는 한 줄이 들어왔습니다. 52111님 어디 계신가요? 네, 간단한, 왜 북한 인권이 아픈 손가락인지 간단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일단 북한이면 같은 한민족인데 저희가 계속 항상 생각하면은 이렇게 마음도 아프고 안타깝고 한 마음이 계속 드니까 흔히 자식들한테 뭐 아픈 손가락에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항상 생각하면은 그렇게 그런 자식처럼 그런 마음이 드니까 아픈 손가락이라고 했어요. 네, 북한 인권은 아픈 손가락이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표현하듯이 북한도 이런 한민족의 아픈 손가락에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어떤가요? 이 학생들의 작문 실력이? 다른 거 조금 더 들어. 다른 걸 더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북한 인권은 수증기다 라는 한 줄이 들어왔습니다. 3967님 어디 계신가요? 네, 앞에 앉은 여성분. 왜 북한 인권이 수증기인가요? 제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고 있는데 북한 인권가 도와주려고 되게 한국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여러 단체에서도 뭔가 하는데 전부 다 그런 근데 북한 사람들 주민들에게 다가간 건 없어서 눈에는 잘 보이지만 손은 정작 잡으려고 하면 잘 보이지 않는 수증기로 비유를 했어요. 네,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잘 잡히지 않고 잘 보이지 않는 수증기의 북한 인권을 비유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할게요. 북한 인권은 민족의 숙제다 라고 8896님이 보내주셨습니다. 8896님 어디 계신가요? 네, 뒤에 남학생 중간에. 네. 이제 민족의 숙제라고 하는 것은 북한 인권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인 이런 세력도 못 거치는 상태에서 뭔가 이걸 논하기가 과연 지금 적절한가 싶지만은 우리가 나중에 통일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꼭 이제 앞으로를 위해서 꼭 지금은 생각해야 하고 그렇게 남겨진 숙제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북한 인권은 민족의 숙제다라는 한 줄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북한 인권은 헌법에 명시된 보호되어야 할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이다 라는 한 줄을 보내주신 6251님. 6251, 네, 남성분. 헌법 제3조를 보면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까지 포함하니까 즉 우리 남한 말고도 북한의 영토도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북한도 헌법에서 그렇게 명시하는 것과 같이 우리와 같은 국가니까 지금 남한 있는 사람들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권을 통해서 우리 인권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북한은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저는 같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헌법에 명시된 기본법은 말씀해주신 대로 한반도와 이 부속 도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북한 인권도 우리 기본권에 헌법에 명시된 우리 모두의 기본권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북한 인권은 여명의 시간이다
라고 보내주신 8133님 어디 계신가요? 네, 여성분. 북한 인권이 여명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은 아직은 암흑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북한 인권과 관련된 많은 책도 나오고 이런 많은 관심도 있는 것을 보면서 북한에도 이런 자그마한 희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돼서 그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네, 암흑, 사실 북한이 우리에게 주는 인식은 굉장히 암흑 속에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새는 이제 좀 동이 터오기 시작하는 그런 여명의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20여 년 동안 북한 관련 문제를 취재해 오신 기자님이 보시기에 20년 전과 10년 전 그리고 지금을 비교하면 조금 동이 터오고 있는 것 맞나요? 제가 북한 문제를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아서 그때 생각했던 게 딱 그거예요. 야, 내가 이제 통일 북한 문제를 하는데 야, 얘가 나중에 클 때쯤이면 이제 얘는 군대 안 가겠구나. 그때면 통일 되겠지. 그때는 왜냐면 김일성 사망 뭐 막 그런 거 지나고 이러니까 뭐 통일에 대한 그게 덜 그거였는데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아들이 논산에 입대를 했어요. 제가 그날 진짜 그 논산에 훈련 이제 머리 깎여가지고 넣고 오면서 우리 집사람은 뭐 다른 것 때문에 울었겠지만 애 놓고 저는 이게 정말 허탈하더라고요. 야, 이거 뭐 20년이 이렇게 쉽게 갔구나.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만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뭐 참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사실 강의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독일의 대통령인 그 폰 바이제커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독일 분단의 그 상징 관문인 브란덴부르크 문 얘기를 하면서 브란덴부르크의 문이 닫혀 있는 한 통일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저는 그런 어떤 그 독일 지도자들의 그런 통일에 대한 어떤 열정이라든가 신념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보다 독일을 훨씬 먼저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뭐 통일이 언제 될 거다 이게 사실 좀 점치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여기 뭐 정치학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국가 체제의 내구성, 야 저게 언제 망한다 이런 거 이론이나 모델로 그런 걸 입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북한이 언제 뭐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그 통일에 대한 또 오늘 인권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북한 인권 문제에 좀 그 관심을 갖고 이런 분들이라면 이게 하루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다. 결국 우리의 그 신념이나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제가 몇 달 전에 거리 인터뷰를 통일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는 거리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홍대 거리에 나가서 하다 보니까 네. 주로 한 90% 정도의 20대 학생들이 응답을 해줬는데 제가 좀 놀랐던 건 저는 통일에 대해 찬성 의견이 더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거리에 이 판을 세워놓고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이었는데 사실 그 영상의 취지도 이 국민들이 통일에 찬성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로 제작이 되려던 영상이었는데 오히려 반대에 붙은 스티커가 훨씬 많아서 이 제작진 분들께서도 좀 당혹스러운 저도 굉장히 당황한 일이 있었는데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사실 저 때만 해도 어렸을 때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당연히 통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었는데 요즘 이제 고등학생들 그리고 20살 이런 친구들은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통일이 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원론적인 이야기가 되겠지만 왜 통일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여기 탈북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저희 이제 형님하고 누님이 함경부터 청진에 살고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아주 오래전에 북에서 이제 낳고 월남을 하셔서 6.25 때 그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사로 보면은
당연히 우리 그 아버님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가족의 재결합이라는 의미에서 통일을 원하는 거고, 우리 국가로 봐도 아까 그 제가 언뜻 뭐 거기 말씀 드리려고 써놨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실 반도잖아요. 한반도잖아요. 그죠? 한반도인데 북한이 위에 이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섬이에요. 섬.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의식은 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유럽으로 배낭여행 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열차 타고, 서울역에서 열차 타고 평양 신의주 지나서 시베리아 횡단해가지고 암스테르담까지 간다, 이런 생각 못 하잖아요. 비행기표 끊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싸게 끊을까 이거 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우리가 이미 섬에 갇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 또 우리가 뭐 우리 경제가 한계에 달했다, 무슨 뭐 청년 실업이다,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하는데, 우리가 북한의 그 3천만, 우리의 뭐 5천만 이래가지고 8천만의 조금 더 큰 어떤 시장, 북한 개발이라든가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새로운 기회, 이런 면으로 보더라도 통일이 사실은 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뭐 통일이 되면 재앙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통일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무슨 뭐 온다 그래도 뭐 좀 막으면서 기다려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빨리 하면 할수록 저는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소 평양점 열면 좋겠어요. 다이소. 왜 다이소 평양점? 직접 북한이 지금, 우리는 다이소가 뭐 조금 정가형의 이런 걸로 생각하지만, 북한 생활 수준에 보면 지금 다이소 생기면 왠지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통일될 때 대비해서 여러 가지 그 사업 아이템을 잘 준비해가지고 해보세요. 초코파이, 라면, 콘돔, 뭐 스타킹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들어가면 좋아할 거. 그런 것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독일 통일됐을 때는 뭐가 제일 대박이 난 줄 알아요? 중고차 업자들. 딱 통일이 되니까 동독 사람들이, 동독의 조금 부유한 층들은 다 새 차는 너무 비싸니까 중고차를 사서 아웃도반이라는 데 한번 달려보자. 서독이 그렇게 발전했다는데 내 차로 한번, 그동안에는 통행도 못하고 그래도 마음껏 달려보자. 우리도 그럴지 몰라요. 아까 장마당 세대니 이런 사람들 나오면은, 야, 아반떼 중고라도 하나 사가지고 한번 부산까지 한번 쫙 달려보자. 빨리 준비하세요. 중고차 사업. 제가 이 질문을 기자님께 드린 이유가, 저도 고등학교에 나가서 이 학생들의 대상으로 북한인권 강의를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설명하기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이 당위성이라는 거.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저는 사실 엄마 아빠가 이혼하겠다고 하면, 아니면 혹은 따로 살면 뭐 그냥 뭘 재결합을 해, 그냥 따로 살아 엄마 아빠,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남북한의 통일 문제도 그런 문제로 생각하면 어떻겠느냐는 대답을 제가 하면서도 뭔가 이대로는 좀 어설프지 않나라는 생각을 늘 했었어서 이 기자님께 질문을 드린 건데, 기자님이 정말 좋은 대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통일 후에 대박날 사업 아이템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여러분들은 그거를 꿈꿀만 해요. 저도 이미 다 계획이 돼 있어요. 그렇게 돈 좀 벌고 다이소. 우리 아버님 고향인 청진에 가서 청진 시장 하는 게 제 꿈이에요. 여러분들 그때 혹시 생각나면 통일된 다음에 청진 시장이 누군가 이렇게 보고 혹시 제 이름이 돼 있으면 놀러 오세요. 그럼 제가 청진 그 바닷가 쪽에 좋은 별장 자리 중에 하나 남는 거 있으면 드릴게요. 네, 요즘 세대들이 그 어느 세대에 비해서도 굉장히 현실적인, 현실화된 세대라고 하는데. 그래요. 이거 들고 오시면은 네. 그때 내가 이거 들었던 사람이다. 내 나라 그러면은 제가 드릴게요. 네, 제가 늘 이 바이트 북한인권 북콘서트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또 마음속에 이런 한 줄기 빛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 북한 인권의 의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멘트를 드렸는데,
금요일 밤에 불금에 집에 돌아가면서 북한 인권을 생각하기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오늘 기자님 말씀대로 우리 모두 통일되면 대박낼 아이템이 무엇이 있을지 사업 아이템을 생각하면서 돌아가는 걸로 하면 근데 저기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할 주성아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주성아 기자도 지금 통일되면은 뭐 할 생각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 거기 김일성 대학 나왔기 때문에 되게 저보다도 더 이게 그쪽 사정이 밝고 친구도 많아서 주성아가 그 김일성대 영문학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동아일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북한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신문사에 그냥 이렇게 특채돼서 들어갔는데 주성아는 동아일보 지금 그 뭐 북한 기자 이런 게 아니라 국제부에 있잖아요. 우리랑 똑같은 그 기자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성아는 되게 똑똑한 친구니까 거기다가 이 영업 비밀을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끼리 쉐어하는 오히려 거고. 탈북 출신의 기자시기 때문에 현지 사정을 더 잘 아시지 않을까요? 좀 그렇죠. 상담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저는 상담받을 필요 없어요. 경쟁적이기 때문에. 네, 기자님께서 다음 북콘서트 이런 예고까지 해주셨는데요. 다음 북콘서트는 11월 며칠에 11월 6일에 진행이 되고 탈북자 출신의 기자분께서 또 즐거운 재미난 얘기를 많이 들려주실 계획입니다. 오늘 사업 아이템 잘 골몰하시면서 돌아가시길 바라고요.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영준 기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